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새해 들어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요, 12월 29일 금 한 돈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31만 7,500원이었던 것이 만약 이번 2월 2일에 사셨다면 부가세 포함 33만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약 4% 정도 오른 셈이죠. 1년 전인 작년 2월 9일과 비교해보면 7.73% 올랐습니다. 금값 상승은 국내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국제 금 가격은 1,9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 가격이 1,9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여 만인데요. 그렇다면 최근 왜 이렇게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걸까요? 미 연준과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기대감이 가시화되면서입니다. 통상 금값은 달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면서 킹달러 시대가 저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도 크게 늘어 많은 개인들이 금을 매입하고 있고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도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최근의 분위기가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금값이 뛰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월 9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유행만 돌고 도는 게 아니죠. 돈의 역사, 경제의 역사도 돌고 돕니다. 현재와 닮은 과거에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 경제 평행 이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몇 년 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1970년대, 예. 당시 1970년은 사실 한국 경제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던 시대인데요. 그때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게 바로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의 중동 진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다시 한번 제2의 중동 붐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40여 년 전에 중동 붐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았느냐, 그러한 어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제2 중동 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꿈을 이어갈 것인지, 이것을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사실 요즘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중동을 많이 다뤘던 적이 좀 드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석유 이외에는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돈독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먼 나라들 이렇게 치부했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중동에 관심이 있어진 이유가 이 중동 붐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궁금합니다. 70년대에는 왜 갑자기 그렇게 생면부지의 나라에 가서 중동 붐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경제적인 상호 협력을 하게 된 건가요? 한마디로 석유 때문이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1960년부터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특히 1970년대에 가서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예. 이 중화학 공업은 필연적으로 에너지, 특히 당시에 이 석유를 많이 필요로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중화학 산업 육성 정책도 그 석유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삐걱거리게 되고, 또 많은 가정집들도 석유 보일러 등으로 대체하고 있었는데 그 석유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올라가면서 국제 오일 쇼크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된 나라, 이른바 이제 중동 국가들이죠. 그 중동 국가들에서는 그 남아 도는 돈을 가지고 당시에 그 국가들이 인프라, 도로, 항만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가 필요했고 달러가 필요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당시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달러를 모두 흡수하고 있었던 이 바로 중동에 직접 진출을 해서 중동의 건설 수요에 우리가 노동품을 팔면서 돈을 벌 수는 없을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 중동의 필요와 한국의 필요 서로 이래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82년 가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건설 인력만 중동에 무려 17만 명이 중동 건설에 실제로 종사하면서 현지에 근무하고 있었더랬습니다. 17만 명이 그 산업 인력으로 간 거네요. 현지에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을 누적을 해보면요. 예. 우리 중동 건설에 한 20년 정도 본격적으로 중동 네. 붐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뭐 수백만 명인데 한 해에 그 당시에 네트로 있었던 숫자가 17만 명일 정도니까 단순 계산해도 20년 곱하기 17만 명 하면 와 340만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동에서 이제 돈을 번 우리 그 건설 인력들 그 사람들이 달러로 돈을 받으면요. 네.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달러를 전부 정부가 가져갔습니다. 예. 가져가고 대신 그에 해당하는 돈을 네. 원화로 찍어서 현지에서 주지 아니하고 한국의 그 가족들한테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우리 건설력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 가족들은 그 돈으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도 됐고 또 그때 너무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리는 바람에 국내에서는 인플레 엄청난 인플레가 생겼고 당시에 금리가 4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야. 지금 우리가 강남의 부동산 복부인 이것도 대부분 중동에서 벌어들인 그 달러가 국내에서 원화로 갑자기 풀리는 바람에 네. 또 우리 강남 복부인의 역사도 중동에서 온 달러와 직접적인 상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70년대 중동 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오일 쇼크 당시에 야, 이 비싼 석유 어떻게 사오지 걱정하다가 역발상을 한 거네요. 그 비싼 석유 때문에 돈 번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중동이었고 바로 그래서 중동에 가서 우리도 돈을 벌어오자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끈 것인데 그때 급한 불 끈 게 저는 복부인 문화까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으켰는지는 뭐 전혀 감도 못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요. 당시에 그 뭐 우리가 노력을 한 측면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상황이 국제 정세가 우리의 중동 진출에 아주 딱 좋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것을 우리 선배들이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나 저제나 이 인류 역사 특히 경제 현상을 꽤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예. 이런 현상들이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60년대 네.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알죠. 예, 베트남 전쟁은 2차 대전 이후에 터졌던 세계적인 뭐 가장 큰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트남 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특수를 누리면서 정말로 소비가 미덕이라고 할 정도로 풍성한 자본주의를 누리고 있었더랬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 워낙 많은 돈을 퍼붓고도 승리를 하지 못하고 질질 끌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달러가 너무 많이 소비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2차 대전 때 IMF를 이제 2차 대전을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네. 다시는 전쟁을 한번 방지해 보자라고 만든 게 소위 국제 통화기금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건데요. 그 IMF 총회에서 달러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쓰기로 합의를 하거든요. 네. 그 대신 미국은 언제든지 이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바꿔주는 예. 바로 온스당 35달러 예. 이게 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그 베트남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은 항상 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이
달러라는 자산을 가지고 언제든지 금과 달러를 바꿔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기축통화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가 있게 됐는데요. 네. 베트남 전쟁에서 워낙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71년에 이제 우리는 금을 가져와도 달러를 못 바꿔주겠다. 달러를 가져와도 금을 못 바꿔주겠다 하면서 금 태환 포기선언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기축통화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혼선이 생기고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어도 금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금을 갖자. 금 투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금 1온스당 35달러 된 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1900달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때 이제 본물 터지듯이 가격이 무너지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시작했구나. 그때 또 하나 금 말고 또 하나 무너지기 시작한 게 국제 유가입니다. 아, 그래서 석유도 이 중동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국제 유가도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마침 1974년에 4차 중동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한 이 중동 국가들 예. 대박을 맞은 거죠. 그 돈으로 건설을 시작했고 그 건설 현장에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오늘의 우리 경제의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요.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요즘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아까 베트남 전쟁처럼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났더니 국제 유가가 급등한 흐름이 있었었고 그것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 급등이 또 다른 오일머니를 또 만들어서 중동 국가가 저렇게 투자하려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역사는 돌고 돌고 경제도 과거의 교훈에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재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제 유가가 뭐 한때 120불이 넘어섰고 지금은 뭐 80달러 정도 선입니다만은 요게 이 국제 유가가 30달러 이하로 떨어졌었던 2010년대 초반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돼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금리도 금리지만 사실은 이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에너지가 오르고 난방비 오르고 버스비 오르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돈이 또 한 번 중동 산유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데는 사우디 국부펀드 이 친구들이 어떤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상곡선이 엇갈리고 예. 심지어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2대 주주가 사우디 국부펀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면 예. 달러가 그 넘쳐나는 그 본고장에서 달러 유동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제2, 제3의 도약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에서 다시 이런저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제2의 중동 붐으로 이어질 것이 단순히 기대에 그칠 것인지 실제 그런 게 아주 수월하게 예전처럼 성과로 이어질지 참 궁금할 텐데 그 박사님 관점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이분은 사실상 국가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아버님이 연로하지만 살아계시니까 현재 왕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을 최근에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마치 학생들처럼 한 방에 모두 모여서 빈살만의 훈계를 듣는 듯한 그런 모습. 저도 사진 봤습니다. 예,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빈살만의 어떤 눈도장을 찍어서 사우디에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롯데 호텔 주변에는 엄청나게 몰려든 인파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70년대에 중동 붐이 다시 한번 더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UAE라는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우리가 300그 엄청난 규모의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것이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 금액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 기대를 낳는데요. 근데 문제는 1970년대에
지금 중동 국가들과 지금의 중동 국가들은 사실상 다른 나라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때 사우디가 원하던 것, 그때 UAE가 원하던 것과 지금의 원하던 것은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향수,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반추해서 좋은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중동 제2의 중동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박사님은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예전에 중동에 직접 취재차도 갔다 오셨었잖아요. 그런 중동을 한번 직접 예전 중동도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진출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뭐예요? 예, 중동에 뭐 취재차 한두 번 간 게 아니고요. 전 운명적으로 중동과 좀 많은 인연을 쌓게 됐는데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인 그러니까 197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40여 년 전에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사우디, 바레인, UAE 등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우리 중동 붐 현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취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 어린 마음에 이렇게 그 문화가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윈윈하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큰 어떤 희망을 가졌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중동에는 사실상 여러 번 갔었죠. 예. 그런데 갈 때마다 중동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70년대에 갔던 분들은 70년대 중동으로서 중동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변해 있는 것이 자 지금 우리는 중동에는 달러가 넘치고 많은 중동 국가들은 넘치는 달러 때문에 호의호식 뭐 흥청망청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 경우에 따라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석유가 이제 고갈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예. 국제 유가가 한때 마이너스로 간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네. 그때 우리가 돈이 좀 있었으면 마이너스로 가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석유 가져오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가져올 수 없는 안타까운 점이 예. 있었지만 아무튼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예.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우디는 굉장한 위기였고 자 이게 그동안에 석유 팔면서 그동안에 상당히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다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찬바람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우디가 아주 또 많은 중동 국가들이 국가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저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하자 그런 것이고 지금 한국에 조금씩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게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할 새로운 신산업 건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건설 현장에 그냥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하면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중동이 원하는 것은 인력이 와서 일하고 월급 받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예. 한국 돈 들고 들어와서 같이 사업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이 사업하는 게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의 사업 리스크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그야말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우리 MOU 체결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예. 잘못 투자를 하면 엄청난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40년 전의 중동과 지금의 중동은 특히 기업들의 진출 전략이나 경제 협력 전략에서 완전히 다른 각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중동을 좀 너무 그냥 가서 일하면 새벽에 잠 안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면 돈을 월급 주는 그런 중동, 그런 제2의 중동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이것은 큰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사실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중국인 것 같아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쟁자로 중동 진출할 때 중국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중국도 중동 진출에 관심이 많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페트로 달러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74년에 당시 미국의 키신저와 사우디 왕실 간에 맺어진 협정인데요.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를 미국이
군대로서 지켜줄 테니까 그 대신에 사우디는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쓰라. 사실 이게 오늘날 달러 강세를 가져온 달러의 영향력을 가져온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석유와 미국 달러가 서로 공존 공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빈 살만의 언론인 살해 사건 등을 그 계기로 미국과 사우디의 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녀가면서 페트로 달러 공간을 중국이 대신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변수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회사가 지금 그 상당수 사우디의 물량을 받았는데 이 대목에 우리가 그 미국과의 갈등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평행이론 시장에서 이제 많은 내용 전해주신 김대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의 박정호입니다. 좀 전에 1부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호 박사님께서 평행이론 마지막 시간을 해주셨는데요. 매번 원고를 너무 두둑하게 챙겨오시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마지막 인사도 전하지 못하면서 중동 얘기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자,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세상의 모든 책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저와 듀엣을 같이 했던 사이인데요. 함께 책 읽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목소리가 좋았던 이유가 뭘까 찾아봤더니 원래 전공이 음악 쪽이시더라고요. 음악을 하려다 포기했죠. 아유, 네, 무슨 대학 겸손한. 입시를 쳤다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좋은 목소리로 오늘 저희에게 책을 읽어주실 책 어떤 책입니까? 오늘은 로코노믹스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음악 산업을 좀 경제적으로 진짜로 분석해본 책입니다. 그러니까 락앤롤의 록하고 이코노믹스의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로코노믹스라는 용어를 만든 저자 앨런 크루거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아, 예. 저도 사실 아니 로코노믹스가 무슨 용어지 했는데 이런 뜻이 있었었군요. 그러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음악 산업을 공부하는 그런 책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음악 산업을 그냥 보기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분석한다라고 하면 음악 시장에서의 특징, 그다음에 음악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담은 책이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이런 관점으로 이 책을 쓰신 그 앨런 크루거라는 분, 이분은 뭘 하셨던 분이길래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집필하셨을까요? 아마 이름이 좀 익숙하다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차관보 지냈고요. 그리고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거든요. 손꼽히는 노동경제학자고요. 예. 상업과 노동시장에서의 교육 문제를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던 인물인데 아마도 위대한 개츠비 곡선은 우리 교수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백악관 경제자문 위원장 할 때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이 개념을 소개하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이른바 금수저론의 기본이 되는 논거를 만들어준 뭐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에 보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부자가 된 청년 개츠비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작아진다라는 걸 이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나죠.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것 과정, 그 과정에서 금수저 논란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토대가 됐던 그게 바로 이분이 처음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외에도 뭐 최저임금의 영향력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93년도에 그 뉴저지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줄어드느냐. 내가 뉴저지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뭐 이런 주장을 펼친 걸로도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로코노믹스라는 책으로도 꽤 주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앨런 크루거 교수는 2019년도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거든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그때 전해졌었는데
이 로코노믹스라는 책이 사실상 이 교수의 유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3개월 뒤에 이 책이 출간되기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한 이후에 나온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뭐 사실 경제, 뭐 저희 송경제 애청자분들은 다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고 음악도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분야니까요.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책이라면 제 그냥 아주 단편적인 직관으로는 네. 그냥 저작권 얘기하는 책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 얘기가 분배와 아.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음악 산업 전반의 경제 규모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그래서 나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들의 인터뷰, 그다음 음악 제작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곡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살짝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서 네. 저는 이 책을 들으면서 음악을 찾아보면서 같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재밌겠네요. 좀 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흥미로운 데이터부터 제가 좀 이제 산업 얘기로 들어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책들이 있는데,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거의 모든 데이터가 미국 산업을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산업까지 조금 커버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중국 시장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2019년도에 이 앨런 크루거 교수가 사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K-팝의 영향력이 그때서부터 막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꽤 주목을 받는 산업이 돼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지 사실 우리나라 음악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정도여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참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네요. 그냥 네네. 한숨이 나올 정도인데 그럼 어떤 것들이 제일 흥미로우셨는지 몇 편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예. 일단 생각보다 음악 시장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좀 알았는데요. 그래요?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음악 부문 지출액이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2조 원 규모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작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GDP의 0.0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다 합해보면, 그러니까 뭐 스포츠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예. 다 합해서 보면 전 세계 산업에서 2017년도 기준입니다. 예. 이 책이 이제 출간된 데가 그때쯤이어서 2.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5조 원이니까 그래도 조금 규모가 되죠. 예. 근데 음악 산업이 아까 여기서 차지하는 포션이 5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예. 다른 엔터테인 산업 전반하고 비교해도 음악 산업이 생각보다 작다. 예. 그래서- 딱 봐도 작은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데 네. 다른 산업군과 좀 비교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표현해 놨어요. 북미 스포츠 지출 금액이 음악 산업보다 3배 많고 네. 이 재밌는 표현인데 그다음은 미국인이 담배에 지출하는 금액이 음악 지출액보다 5배 많다. 담배가요. 예. 오. 그리고 담배 회사가 강조에 지출하는 금액이 사람들이 음악에 소비하는 금액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보다 이제 음악 시장은 좀 작은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음악을 버리지 못하는 거는 이른바 외부 효과가 음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음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지만 여기서 창출되는 효과가 사회적인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악 시장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송경제 플러스에서도 꼭 마칠 때 한 곡이라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음악 산업으로 결국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간에 네. 소비된 돈들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수들이 음반을 팔아서 돈을 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른바 슈퍼스타급 가수일수록 음반 판매보다 공연 수익이 압도적으로 자신이 버는 수익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네. 2017년 기준으로 그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가 네.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2,740만 달러를 벌었는데요. 음반 판매하고 스트리밍으로는 고작 130만 달러를 벌어서 전체로 보면 자기 수입의 90% 이상이 라이브 콘서트였고요. 절대적인 비중이네요. 네. 폴 맥카트니 역시 2017년 순수입의 기준으로 보면 82%가 라이브 공연. 이건 좀 오래된 분들이니까 이럴 수 있다. 옛날 네. 가수니까 예. 신곡별로 안 나오잖아. 음반 안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욘세도 2016년 기준으로 88%가 순회 공연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가수, 그러니까 순회 공연을 한 가수들의 한 50위까지의 뮤지션의 수입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수입의 80%가 공연이고 예. 15%는 음반 판매,
그리고 저작권은 5%밖에 안 되더라.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었어요. 뭐 객관적인 통계니까 이게 사실이긴 할 텐데 네. 언뜻 이해는 잘 안 가는 게 공연이라는 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서만 하는 수익이고 네. 음원, 음반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뮤지션들이 처음에 음반사들하고 계약을 할 때 상당히 불평등한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평등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네. 음반사들은 10명의 가수를 데뷔시켜서 뭐 한두 명 성공해야 그 10명에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들의 이 성공의 리스크를 전부 비용으로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계약 당시에 이미 뮤지션들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나중에 발생한 수익에서 공제를 하고 저작권료의 10에서 많아야 12% 정도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음반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저작권의 가수들은 10에서 12%밖에 못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죠.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것도 공제한 뒤부터 받는 거예요? 네네. 아. 공제한 뒤부터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은 도리어 순회 공연을 나서서 공연은 본인이 수입을 대부분 가져가거든요. 아. 비용을 빼면. 그러니 가수들이 어디에 힘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공연에 공연이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면서 공연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아까 기술 발전을 얘기하셨잖아요. 스트리밍이라든지 네. 음반으로 많이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 발전이 도리어 가져온 폐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죠? 1990년도에 음악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기술적으로 랩스터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전 기억하죠. 그죠. 불법 복제와 불법 다운로드를 성행하게 했던 음악을 그때 MP3 음악들 막 엄청 내려받았잖아요. 그때 받은 건 제가 그 당시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 안 했기 받으셨군요.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는 뭐 음악의 자유다 뭐 네,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랩스터가 등장하면서 음악 시장이 굉장한 침체 상황에 빠집니다. 아. 무려 미국은 음반 수입이 50%나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공연을 많이 해야 이 음악하는 뮤지션들이 자신의 수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됐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 상황이 더 악화됐다. 그리고 슈퍼스타들에게 수입은 더 몰리는 극과 극의 효과를 더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슈퍼스타급.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가수들은 공연을 해도 돈을 많이 못 벌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해요. 그럼 슈퍼스타의 수익원이 이렇게 몰려가는 구조는 실제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거를 저희가 공연 수입이 얼마나 슈퍼스타들에게 몰려가느냐를 보면 82년도에 상위 1% 뮤지션 콘서트 수입이 전체 뮤지션 수입의 26%였거든요. 4분의 1이 넘네요. 네, 네. 이때도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60%까지 올라가요. 와. 그리고 이걸 상위 5%로 늘려서 보면 예. 82년도에 62% 상위 1% 뮤지션이 가져가는 네. 수입이 85%까지 2017년에 늘어나니까 더욱더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절대적인 비중이네요. 그래서 하위 95%의 수입을 거의 대부분 다 상위 5%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슈퍼스타 효과 이런 것들은 음반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음반 시장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것도 그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한 게 기술 발달인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 시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 둘이 음반을 낸다 하더라도 이제 제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음원만 올리면 되니까 그럴 수 무명의 있습니다. 가수들도 뭔가 홍보하고 자기 음악을 알리기 쉬울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요즘 실제 상황은요? 스트리밍 시대가 시작되면서 또 한 번의 음반 시장이 변화를 겪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스트리밍 시대라는 게 여전히 초기다. 앞으로 음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이 변화 속에서 수익 배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책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랩스터가 99년에 등장하고 미국의 음반 시장이 뭐 50%나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스트리밍이 등장하면서 이게 다시 음반 시장이 살아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음악 소비를 더 늘려놨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몇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1번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곡이 너무 뷔페를 가면 네.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먹기는 하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맞아요. 선택권이 너무 많으면. 네. 그렇다 보니까 음반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슈퍼스타에 더
그 수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무명의 가수들의 전달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군요. 음반을 만드는 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예. 데뷔는 쉬워졌지만 예. 그 안에서 너무 많은 곡들이 있다 보니까 음. 결국에는 알려진 곡들이 더 알려지는 현상.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예. 선호하는 곡 리스트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리스트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적으로 수익을 결정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일종의 음반 시장의 새로운 게이트키퍼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이 등장한 부작용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듣기 좋은 노래 엄선된 거 이런 걸로 듣거든요. 아, 이게 또 이런 변화를 야기하고 만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뭐 변화들은 뭐가 더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반 시장의 힘이 약해져요. 일단은 음반 시장에 데뷔를 하려면 음반사하고 예전에는 계약을 해야 됐고 그렇죠. 세계 3대 음반사라고 하는 곳들을 잡으면 음악가로서 이제 성공의 길을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음반 회사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음악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올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곳들은 그런 음악가들의 곡만 모아서 일종의 컴플리션 앨범을 만들어서 이런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데다 앨범으로 올려주고 저작권을 5대5로 나눠가는 회사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데뷔하는 가수들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게이트키핑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음반사들이 새로운 데뷔하는 신인들을 마케팅과 홍보를 스트리밍 회사에 맡기는 경우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강제적으로 넣거나 네. 아니면 돈을 받고 우리가 뭐 상품 팔 때 리스트 위에 올려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도 이 사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음반 산업의 분배에서 네, 스트리밍 회사가 좀 더 갑의 위치에 있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은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음반사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스트리밍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냐? 네. 스트리밍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화라든지 다른 컨텐츠 회사하고 합병이 되거나 더 커지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 전망도 여기 나오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넷플릭스는 수익을 내고 있고 스포티파이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예.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회사를 이 영화 회사가 인수해서 아예 스트리밍 회사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것들까지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늘 소비하는 문화가 이런 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주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대호 박사님 덕분에 중동에 대해서 또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